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42만 원. 지난해보다 3만 원 인상됐지만 참전 유공자 대부분 초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란 비판이 뒤따릅니다. 전부 다가 환자예요. 대략 걷지 못하죠. 기도 잘 안 들리죠. 시력도 약하죠. 어려운 환경인데 이 정부에서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혜택이 좀. 실제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10명 중 7명은 빈곤층에 속해 있는 현실. 그런데도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125만 원인 병장 월급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못 줘도 한 100만 원 줘야 돼요. 100만 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1년에 3만 원씩 3만 원씩 올리지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이면 다 갈 사람인데. 광역 기초지자체에서도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올해 5년 만에 5만 원을 인상해 월 15만 원이 됐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송파 10만 원, 강남 8만 원 등 평균 월 5만 원가량인데 명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도 5곳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릅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 거를 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기초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 데는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우리가 해서 같이 함께 그분들의 보훈 애호수당 같은 거는 인상을 해드리고 그래서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또 몸과 마음을 바쳐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저는 더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나이는 어느덧 90대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공공기관에선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등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직원 정착을 지원해도 모자를 파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직원 516명 중 300명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며 비정규직 1위 연구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이곳의 계약직 직원 4명이 올해 초 교육부 위수탁 사업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사업계약직 직원 4명이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교육개발원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직원 4명이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원상복직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북 혁신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비정규직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일을 하고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한 채 그냥 2년 일하면 내보내고 하는 현실이 과연 이 혁신도시 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많게는 58%까지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구성한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 정착을 위해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수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죠. 서울시 관련 공공 애플리케이션만 해도 수십 개나 되는데요. 앱 개발과 운영에 지출한 예산이 22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낮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 시민들이 아바타 캐릭터로 서울시 행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 공공 메타버스라고 대대적 홍보도 했습니다. 어차피 메타버스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활용 정도를 보아가면서 좀 더 쉽게 또 더 쉽게 이런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예산 50억 원을 들인 메타버스 서울. 출시 후 1년여가 지난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는 496명. 애플리케이션 평점은 2점대에 그칩니다. 3년 전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 이용 앱으로 출발했던 교통약자 길찾기 서비스 서울 동행맵 다운로드 수도 5천 회에 불과합니다. 개발과 운영비로 12억 원가량을 썼습니다. 코로나가 좀 이슈가 좀 저하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적어져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교통약자로 좀 대상을 변경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홍보를 계속 할 거고 기능도 계속 확장을 좀 해볼 거라서. 업데이트 문제로 사용이 힘든 앱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 환자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CPR 서포터즈는 현재 특정 휴대폰 기종에선 앱 검색조차 어렵습니다. 평가할 당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긴 했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가 운영한 공공앱은 모두 50개, 이 가운데 16개가 폐기됐습니다. 앱 초기 개발비와 관리 운영비로 들어간 예산은 223억 원에 달합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잦은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예산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측면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편의성은 어느 정도 실제로 확보가 됐느냐, 성과체계 관리를 통해서. 이용도와 평가가 낮은 앱은 정리하고 공공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좋은 거는 좀 잘 보완 개발해서 통합 시스템에 넣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 앱, 어플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시민들께서 그렇게 편리성을 좀 개선해야 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나 수요 예측 없이 경쟁하듯 만들어낸 공공앱.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행정 통합에 앞서 과도기적 기구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했는데 답변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행정 통합에 다음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100년 대기가 걸린 중요한 문제지만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로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화학적, 유기적 결합은 어려울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 의원은 행정통합에 앞서 과도기적 기구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 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추진하자는 겁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만약에 단체장이 내일 26년도에 새로운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누가 양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통합 후 균형 발전 방안과 정부로부터 권한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전날 이선희 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오면 현재 양시도 행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 신도시 등 북부권에 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최근에 주택연금이 이제 정말 매년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개선해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바뀌는 것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가 기준으로 한 16억, 17억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이 한 채만 있어야지 두 채, 세 채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다 합쳐서 공시가가 12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 채가 아니라 항상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 12억이면은 그래 시가로 한 17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아마 조금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하나 갖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하나 갖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합쳐도 대충 17억 내 공시가 12억 원 내에 들어오겠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입을 하고 자기가 사는 곳은 주택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한 채 더 갖고 있는 곳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고요. 또 이제 우리가 거주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거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간다.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이죠. 내가 아파서 요양원에 간다는데 내가 그럼 이거 다 갚고 집 처분하고 가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요양원에 갈 때는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은 임대를 줘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비를 충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자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때도 그것도 허용해 줍니다. 주택을 노후에 내 자산에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라든지 가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폭락이니 뭐 일본 사태니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의 급변이죠. 이제 고도 성장기가 장기 저성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구가 급성장하던 기에서 인구가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죠. 이런 국면에서 아파트는 과거와 같은 모습은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젊은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하고요.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주거라든지 가구,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주택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거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보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환경의 변화를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라든지 향후 부동산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 청주에서 탁한 수돗물이 잇따라 나오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탁수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공사 중 부주의로 인한 상수관로 파손에 있는데요.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 샤워기 필터가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필터를 낀 샤워기로 받은 물 또한 눌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청주에서 흙탕물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곳도 누런 탁수 발생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인가요?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여기가 차창이 입주할 때부터 좀 문제가 좀 많았는데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게 한 3-4번째 정도는 될 거예요, 최소. 청주시는 최근 상수관로 세척 작업으로 흙탕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과거 탁수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관로 세척 작업을 한 구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탁수 발생이 추정되나 그 발생 원인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사항이어서 이게 좀 추가적인 기존 관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이 같은 누런 탁수나 단수 피해는 최근 청주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10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 내덕동에서도 공사 중 상수관로 파손으로 내덕동과 율량동 일대 단수와 탁수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공삭제 부주의로 공사 중 상수관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주시는 각종 관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지리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한 관망도 GIS를 100% 가까이 구축한 상태지만 현장에선 작업자 부주의 등을 이유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개 작업을 하면서 그 상수 관로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파손하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관로 상황을 잘 모를 때는 필히 그 상수도 시설가로 전환을 주셔가지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 사고만 41건. 시에서 평균 한 건당 300만 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공사업체에 물리고 있지만 그뿐입니다.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을 그냥 시행사만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면밀하게 못 들여다본 거죠. 당연히 괜찮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잇따른 흙탕물 소동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오송 참사 관련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직접 원인인 미호천교 부실 재방과 함께 행정, 경찰, 소방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소방의 경우 대응 1단계 발령과 긴급통제단 가동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청주 서부소방서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30분부터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도 소방본부에 보고했고 이는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됐습니다. 참사 당일 15일 10시 42분 2부부터 그리고 참사 3일 뒤인 18일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 18시 25분에 수신한 18보까지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18보에는 아주 정확하게 6시 30분 서부소방서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정일 전 서장과 안전예방과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들이 참사 전 대응 1단계 발령과 통제단 가동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참사 발생 뒤 부실 대응 비판을 우려해 이런 일을 공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서장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경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시 상황과 그동안 직무에 충실해온 점을 내세우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참작 사유로 제시하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경위는 어떤 거예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수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 전 서장 등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1심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일찍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8월 19일로 예정됐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서초구가 서울시 최초로 녹지 입양제 시행에 나섰습니다. 녹지에 가까이 위치한 기관이나 단체에 녹지 관리 권한을 주고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서초동 성당이 제1호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원 조성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서초동의 한 시설 녹지입니다. 벤치에는 페트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나뒹굴고 바닥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성당 동편 구석의 자리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곳은 이른바 서리풀 정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서초동 성당이 서초구청과 협약을 맺고 공원을 5년간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관리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고 이곳과 같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녹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같이 이 자율적으로 관리해보면 어떻겠냐. 성당은 먼저 조각상을 10여 개 세우고 조명도 설치해 어두웠던 공원 분위기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시화전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쓰레기를 치우고 식물에 물을 주는 등 주기적인 녹지 유지 관리와 함께 순찰 활동도 펼칩니다. 성당이 신자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초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구민 누구나 신청하고 참여하면은 그래서 사진전이나 시야전이나 음악회 같은 거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우리 본당뿐만이 아니라 서초구 내 모든 그러한 관계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향유협조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초구는 시설 녹지 정비 공사를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양재천변과 강남역 랑데브 라인 등의 녹지 입양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의 중심 상권 공실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한 동이 통째로 폐업하는가 하면 한때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구간은 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는 발 디딜 틈 없던 포항 중앙상가. 시청 이전 이후 가속화한 공동화로 점포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슬럼화까지 우려될 만큼 활력을 잃었습니다. 영업 중인 곳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입니다. 건물 전체가 공실인 상가도 쉽게 눈에 띕니다. 상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떼지 않은 간판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중앙상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영화관 한 개층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상인에는 전체 상가의 80% 이상이 비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떠났고 겨우 남은 이들은 상가를 소유한 이들입니다. 중앙상가 7개층 길에 포함 뒤에 보세골목 포함해서 650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 지금 상인회에 가입돼가 있는 상인 회비를 내는 업체가 10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한 100군데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시청 이전 후 그나마 중앙상가를 지탱해온 경찰서와 북구청 등 주요 관공소가 신청사 건립으로 더 멀어지면서 활력 방안도 요원합니다. 육거리에서부터 북포항 우체국까지 상가 공실률은 90%에 육박하는데 이 여파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옛 포항역 방향 거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 방안으로 주목받는 옛 포항역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도 당장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공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항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이래서 타 지역처럼 좀 중앙상가는 포항의 원도심 상가이기 때문에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 트렌드와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며 포항의 대표적 상권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최근 유전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포항 영일만 해안에 경사지를 활용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천년건축 사업은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하는데요. 구동규 기자가 어떤 사업인지 살펴봤습니다. 한적한 어촌마을, 영일만을 낀 호미반도 안쪽의 포항시 동해면 흥환 일대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산 경사면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른바 경상북도에 천년 건축 시범마을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 경북도가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대지 면적만 8만 6천 제곱미터에 최고 높이 10m짜리 2층 단독주택 49채와 주민 공동시설 등이 만들어집니다. 세제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모델로 마련하기 위해 천년건축 시범마을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는 사업이 3년 걸릴 것으로 추정했는데 과제는 포항시의 의지입니다. 예산 수립이나 실행 등은 시가 맞기 때문에 포항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갈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또 해당 지역 78%가 개인 땅이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단지별 마스터 플랜 수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 설계 용역 등을 행정 절차 이행 후 2025년에 토지 보상, 분양,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는 도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포항시와 구미, 김천 등 도내 8곳에서 천년 건축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은퇴자와 전원마을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건데 경북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번 계획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과 10년의 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85년 만에 추진됩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고령군은 12일 지산동 고분군 5호 무덤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최고 지배층이 묻힌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발굴 조사에 나서는 지산동 5호 무덤은 봉분 지름이 약 45m, 높이 11.9m로 영호남 지역 가야 고분 중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청주시가 2027년까지 오창과학산단에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합니다. 공장을 소유하기 어려운 창업기업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차료만 내고 입주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곳으로 내년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 2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에는 입주 공간 65개실과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